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백신을 다른 나라에 지원해줄 만큼 넉넉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도울 수 있는 국가들을 거론했는데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4억 3,7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질병관리청에는 관련 예산이 4억 5천만 원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딱 한 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이 미국 매체 뉴욕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북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백신 확보보다 북한 비핵화가 중요하냐며 백신 확보는 뒷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현충원 방명록에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남기는 기상천외한 행태를 선보였습니다.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는 우리가 순국선열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고 네티즌들은 쇼를 참 창의적으로 한다며 창의력 대회 나가면 1등 하겠다는 반응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임명한 김영대 서울시 산하 50플러스 재단 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성추행을 저지른 박원순으로부터 대표 자리를 하사받은 김영대 또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 김영대는 어떤 인물인지 과거 이력을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흠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론과 관련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형량이 더 길다고 지적하면서 사면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방을 빼도 거쳐야 할 경남 양산 사저공사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문재인의 귀촌으로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지역 주민들은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살겠다고 해놓고 양해를 구하는 말 한마디 없다며 문재인의 뻔뻔스러움을 꼬집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먼저 백신을 지원해주면 한국이 나중에 되갚는 백신 스와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미국 측 입장에 관심이 집중됐었죠.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고 백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미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이날 기자회견은 미국 내 백신 접종이 2억 회분을 돌파한 데 따라 이를 경축하는 자리였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미국이 여름쯤 백신 접종률 70에서 80%를 달성해 집단 면역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린 우리 정부가 근거도 없는 11월 집단 면역을 지들 혼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취임 100일 안에 1억 회분 접종 목표를 제시했다가 이후 2억 회분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은 물량 확보라는 측면, 접종 속도라는 측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백신과 관련해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나라에게 과연 도움을 줄까라는 점일 것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매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백신 하나만 따로 놓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즉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 환경 등 복합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만약 미국이 백신 여유분을 다른 나라에 지원한다면 우리나라는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미국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여유분을 다른 나라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 코로나19 백신을 보낼 만큼 충분한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단서는 달긴 했지만 실제로 미국은 지금까지 420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남북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빌려줬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로 도움을 주려는 대상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는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이날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는 그곳, 즉 캐나다에
조금 도움을 줬다. 좀 더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백신 추가 대여를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두 정상간 통화에 맞춰 이날부터는 미국 노스타코타주가 이 지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캐나다 인접주 트럭 기사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무료로 놓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정보로 비춰봤을 때 미국이 백신을 지원하는 나라의 1순위는 바로 인접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국의 방역을 돕는 게 미국에도 이익이라는 이유에서이겠죠. 그렇다면 다음 순위는 어느 나라가 될 것이냐? 우리나라가 과연 포함되어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 다음 순위에도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도 이날 쿼드를 중심으로 해외 백신 지원 작업에 본격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NSC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20일 쿼드 백신 전문가회를 주재했다며 2022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소 10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 접종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우는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힘을 보탠 쿼드 국가들과 백신 외교를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3월 13일 첫 쿼드 정상회의에서 인도 백신 생산분을 2022년 말까지 10억 도스 늘리도록 지원하는 실무 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쿼드 회원국인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 방미 기간에 화이자 백신 1억 회분 추가 공급을 약속받았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화이자에 대한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쿼드 회원국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이 쿼드에 가입하라며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설득 또는 압박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심하게 보면서 민기적거리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최근 문재인의 친중 행보와 친중 발언은 미국 입장에서 여간 배신감이 드는 부분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그 다음 어디일까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대로 첫 번째 순위가 미국의 인접국, 그 다음 순위가 쿼드 가입국, 그 마지막은 동맹국일 텐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 순위에서도 크게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라는 연결고리라도 있었지만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 관련 이슈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태이죠.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백신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미국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하거나 미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문재인이 러시아산 백신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미국 쪽에서 도움을 받는 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최대 동맹국인 미국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 후순위까지 밀려나게 된 것일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문재인 보유국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등과 같은 중증 질환을 앓게 된 사례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접종을 주저하는 분위기로 이어질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부작용 사례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가 2건밖에 없다. 내용을 보면 분명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없다고 한다며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이나 피해 보상 전문위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상당히 의아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교수는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접종은 독려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지금처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맞겠냐며 100% 안전한 약도 백신도 없다. 정부가 팬데믹 상황에서는 강력하게 보상을 해주면서 접종을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접종률 상황은 어렵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를 포함해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라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우리 정부도 뒤질세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경우에 4억 3,7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해당 부처인 질병관리청에
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강혜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4억 3,7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질병관리청에는 관련 예산이 4억 5천만 원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1월 이상 반응 관리 목적으로 5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받았습니다. 이 중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4억 5천만 원으로 단 한 명이라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예산이 바닥나는 것입니다. 이에 질병청은 지금 추경 예산안을 협의하고 있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 부분에도 내부적인 예산이 있다며 일부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상 사망뿐 아니라 단순 이상 반응도 정부로부터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입증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면 의료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후 역학조사 피해 사례 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를 통과한다면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병간호비의 경우 일 5만 원, 장제비는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상금은 일 최저임금의 240배인 4억 3,700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 시엔 사망보상금의 55%에서 100%가 지급됩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21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는 총 12,533건입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 시작 후 59건의 사망 사례를 조사했지만 인과성이 입증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41건은 인과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났고 2건은 판정 보류 중입니다. 나머지 16건은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망 신고 외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 이상 반응은 34건을 조사한 결과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사례도 아직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요. 심의는 오는 27일 처음 열리게 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40대 한국 교민 A씨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지 사흘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2일 상하이 교민사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0대 여성 A씨가 자택 침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상하이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고 중국에서 제조한 시노팜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이 다음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회담을 나눌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이 최우선 의제로 백신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설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때 인터뷰를 바로 어제 뉴욕타임즈가 기사로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들여다보니 뉴욕타임즈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미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백신 문제가 아니라 미북 관계라고 제시한 셈인데 이 정도면 문재인 머릿속에는 국민의 건강 문제, 코로나 종식 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북한 걱정만 득실득실하게 가득 차 있는 듯합니다. 문재인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나라의 생존의 문제라며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제넘게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뒤집을까봐 그 불안감, 그 조바심을 가감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문재인은 또 하루빨리 바이든과 김정은이 마주 앉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는데 운전도 못하는 주제에 운전자 역할 하다가 또 북한한테 쌍욕 얻어잡수시지 마시고요. 바이든과 김정은이 만나든 말든 알아서 하게 가만히 계셔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머릿속에 백신 문제 해결할 생각만 가득 차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바이든이 김정은 심기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문재인의 백신 확보에 대해선 그 어떠한 기대도 가지면 안 될 듯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신 확보 논란을 두고 가짜뉴스 탓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개혁을 대대적으로 할 기세입니다. 말이 언론개혁이지 언론 통제와 다름없을 듯한데 민주당이 언론개혁이라는 명문 아래
교제 입법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 국회 의석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 때문에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22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미디어, 언론 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태스크포스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확대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TF 소속 위원도 3명이나 추가로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미디어 언론 TF는 이미 20여 명이나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원을 더 늘려서 매머드급 언론개혁 팀을 만들려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민주당 회의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TF 위원들은 지들이 내세운 6대 언론개혁 과제와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고 황희 장관에게 각 정부 부처에서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이번 TF 확대 개편에는 새로 선출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의 언론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호중은 지난 15일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가짜뉴스, 잘못된 허위 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하며 포털 사이트 역시 언론의 역할을 하는 만큼 포털도 언론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법안이 현재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처리 수준에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당의 과방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서 반드시 이 법이 올해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호중은 또 지난 16일 정관 발표와 19일 비상대책 회의에서도 언론개혁 완수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언론개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을 개혁하고 언론을 개혁하기보단 윤호중 본인을 개혁하는 일이 더 시급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호중이 어제 현충원에 가서 난데없이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글을 현충원 방명록에 남겼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이거야말로 가짜뉴스 아닌가 싶었는데요. 사과를 할 거면 국회에서 정식으로 회견을 갖고 하면 될 것이지 뇌구조가 대체 어떻게 생겼으면 순국선열들이 잠들어 계신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쓸 생각을 합니까? 정말 생각이 희한함을 넘어서 괴상하고 기이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22일 국립서울현충원 방명록에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님이시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보궐선거 발생 이유가 됐던 사건의 피해자분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피해자분도 아니고 피해자님은 또 무슨 어법인지 이런 자가 집권여당 비대위를 이끄는 리더라니 민주당의 수준이 또 여기서 제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A씨는 윤호중의 현충원 사과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A씨는 이날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저는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선열이 아닌데 도대체 왜 현충원에서 제게 사과를 하느냐.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현충원 사과는 너무나 모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측의 사건 무마,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가해 민주당 인사들의 사과와 당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며 당에서 진상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약속했지만 이후 감감무소식인데 오늘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현충원에서 사과를 한다. 말뿐인 사과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신들께서 하신 말씀에 책임지고 제발 그만 괴롭혀라 부탁한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특히 이날 묵념 참배 과정에서 무릎을 꿇으며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윤호중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며 어려운 전국과 국민에 대한 죄송함 등 만감이 교차해 묵념만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민주당 새로운 원내대표도 쇼로 대표직을 시작하는 거 보니 소름이 끼친다. 피해자가 모욕을 느꼈다는데 다시 사과해라. 또 어떤 엉뚱한 데 가서 사과할지 기대된다. 구두짝 다 구부러졌네. 구두가 아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생각이 참 특이한 윤호중이 현충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낸 같은 날 공교롭게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임명한 서울시 산하기관의 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먼저 고소를 당한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경기도 일산 서부경찰서는 이날 김영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았습니다. 김영대 대표는 고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시절 사회문화 여성분과위원을 맡았고 17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입니다. 2011년 3월에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국민참여당을 이끌던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같은 해 12월 통합진보당이 출범하자 진보당에서도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고소 사실과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오늘 22일 날짜로 고소장을 접수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대 대표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서 부르면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 설명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한 김영대 대표는 최근 재단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시 산하 50플러스 재단 이사회에서 김영대 대표는 다음 주 28일 직에서 물러납니다. 2018년 11월 취임한 김영대 대표의 임기는 당초 10월까지였습니다. 아직 6개월씩이나 남아있는 상태죠. 박원순에게 임명되신 분이 박원순이 죽은 후에도 직에서 물러나지 않으셨던 분이 피소가 되기 직전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김영대 대표는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대 대표는 오세훈 신임시장이 들어서기도 해서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성추행 의혹과 조기 퇴임의 연관성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50세에서 64세 중장년층들을 위한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4월 설립됐습니다. 고 박원순이 시민단체들에게 세금을 퍼부으며 입지를 영원히 굳히려고 한 줄은 알았는데 중장년층들도 끌어들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구나 라는 점을 또 새롭게 알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이제야 자리를 잡아간다.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입이 상당히 거친 소병훈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다. 52만의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을 건너뛰면서 저들은 많은 일들을 비틀어 왜곡시켰다고 야당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소병훈은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어렵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일들을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집권여당 국회의원 입에서 입 닥치라는 말이 나왔다는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나 입 닥쳐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가만히처럼 가만히나 있어라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가난하고 못 배워서 박근혜를 지지한다. 반민족 당당에 간 윤봉길 손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혐오스럽고 말 섞기 싫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철승 광복회 고문 변호사가 이번엔 일부 광복회원 항의에 이 하룻강아지 같은 작자야 와라 전부 유치장에 쳐넣어 줄 테니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복회원들 중엔 정철승 본인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도에 지나친 것을 넘어서 깡패 같은 느낌이 물씬 풍겨납니다. 정철승 광복회 고문 변호사는 이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와 관련한 조선일보 확인 요청에 프라이버시를 확인해 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광복회원들에게 하룻강아지 같은 작자라는 말을 내뱉었는데 이게 사적인 일이라고 답변을 피한 것입니다. 문재인 같은 작자가 정권을 잡다 보니 광복회 고문 변호사라는 사람이 광복회의 법률적 조언을 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회원들에게 유치장에 쳐넣어준다는 말을 하는 꼬락서니까지 보게 되고 이 또한 처음 경험해보는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도 상세히 보도해드린 바 있지만 오세훈, 박형준 신임시장이 문재인에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고 이를 지지하는 당내 중진 다선 의원들과 이를 반대하는 초선 의원들 간의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내용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정치보복이라며 부당하게 여기고 있고
모든 걸 다 떠나 고령의 전직 대통령을 4년씩이나 감옥에 가두는 잔인한 현실 앞에 자당이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강하게 요구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과연 논쟁의 대상인지, 이게 과연 당내 내용으로 치달을 문제인지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태흠 의원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관련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재차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홍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패족을 자처하던 노무현 자녀 세력들이 뭉쳐 노무현 정권 2기를 만든 것이지 노무현 정권과 차별화하거나 역사 단절을 외치고 있지 않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공과를 안고 더 나은 모습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역사를 단절시키면서까지 집권을 꿈꾸는 건 위선이고 기만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홍 의원은 아무리 염량세태, 즉 권세가 있을 때는 아첨하고 권세가 떨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속이라고들 하지만 부끄러운 조상도 내 조상이고 부끄러운 부모도 내 부모라면서 쿠데타로 집권하지 않은 이상 단절되지 않고 도도히 흘러가는 게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형량이 더 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면의 필요성은 과거부터 갖고 있었다며 제 입장은 죄의 유무를 떠나서 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과거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오래 감옥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건 국격에도 문제가 있다며 죄의 유무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통합적 차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비춰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죄의 유무 부분을 떠나서 통합 차원에서도 그렇고 옛날 관례적인 부분, 국격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했으면 좋겠다며 거듭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문재인이 퇴임 후 거처할 경남 양산사저 공사가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문재인의 귀촌으로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데 연고도 없는 문재인이 이곳에 와서 살겠다고 해놓고 양해를 구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 와서 사는 것도 불만인데 절차까지 무시했다는 건데요. 22일 양산시 하북면 이장단 협의회 등에 따르면 하북면 이장단 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하북면 여성단체 협의회 등 17개 단체는 지난 21일 문재인의 사저건립 공사가 진행 중인 하북면 자산리와 하북면 도로 일대에 지역 주민과 소통 없는 사저건립 반대한다. 지역 주민 의사 반영 안 된 사저건립 원천 무효 플랜카드 36장을 내걸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지난 1일, 12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사저건립에 대해 주민들에게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이 같은 행동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플랜카드는 전날 밤 누군가가 대부분 철거해 이날 오전 현재 7개만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하북면 이장단 협의회는 철거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구 하북면 이장단 협의회 회장은 사저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문 대통령이나 경호처, 양산시에서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는 말이 한 번도 없었고 주민 의견을 전달할 소통 창구도 없어 플랜카드를 내걸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산마을 인근에 사는 50대 주민도 문 대통령이 연고도 없는 통도사 인근 마을에 살겠다는데 시청에서조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한번 열지 않았다며 주말이면 통도사에서 오는 차량이 줄을 잇는데 대통령이 와서 살면 방문객이 더 늘어날 게 뻔하고 경우로 불편도 감수해야 하는데 대책 등을 협의할 소통장구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이 뿔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는 지난 8일 사저 경호동 공사에 앞서 사저가 있는 지산리 평산마을 집행부 10명 정도만 모아놓고 설명회를 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22일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평소보다 2배 정도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그중 약 90% 정도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수진 의원에 대한 댓글만 선정해 봤습니다. 성경을 알자, 범사에 감사하라 님께서 조수진 의원 지지했지만 전직 대통령 사면 반대는 이해할 수 없네요.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구속 당시 죄명들이 지금 와서 바뀌는 것과 태블릿이 사라진 것만 보아도 얼마나 엉터리 재판인지 알 수 있지 않은가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고요. 민양숙님께서는 조수진 의원 응원했었는데 철회, 민주당과 그 패거리들이 조작해서 글이 된 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안타까워하는데 지금 문재인과 감옥에 있는 두 분을 비교해 보시길 누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인형보스님께서 조수진 못된 국회의원, 이런 사람은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가 없고 제일 깨끗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 넣는 못된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 조수진 반성하라 라는 댓글을, 마지막으로 마왕괴물님께서는 차기에는 조수진을 전라도의 공천주자, 자기 고향에 가서 출마해야 순리 아닌가 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전라북도 이산 출신으로 4.15 총선 당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았다가 5번으로 재배치돼 당선됐습니다. 이번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으니 다음번엔 지역구 공천을 받아야 할 텐데 전라도에 공천을 주는 게 순리라는 마왕괴물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뉴스를 마치기 전에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자의 저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경심 남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법정 구속되기도 했던 우종찬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에 이어 이번이 3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파헤치는 책을 쓰셨는데요. 우종찬 기자는 2016년 10월 이른바 박근혜 탄핵 정국 때부터 지난 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날 때까지 4년 6개월간 줄곧 이 사건을 현장에서 취재해왔습니다. 우종찬 기자는 어둠과 위선의 기록 서문에서 박근혜 탄핵 배서는 어둠과 위선의 기록이라고 정의했고 어둠에 갇힌 대한민국을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리고 희망과 번영의 자유대한민국이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이 책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찬 기자는 또 대통령 사건의 모든 역사를 꿰뚫고 있는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라며 대통령을 배신하고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정체는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었는지 많은 분들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제작진이 새벽까지 열심히 만든 오늘 뉴스 혼자 보시지 마시고요. 많은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저는 월요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